그 요구사항 우리가 정확한 절차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시나리오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해 놓으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데이터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고객한테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디자인하는 건 다른 문제고, 여기서는 이런 화면이 필요한데 그런 화면에서 사용자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분석하자는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는 소프트웨어 공학도가 못할 수도 있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고, 또 독자의 층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층에 따라서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유아가 쓰는 인터페이스하고 전문가가 쓰는 인터페이스하고는 같을 수가 없겠죠. 조작을 좀 더 쉽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의 화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기보다는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이 완료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번에 만들려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의 로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만들고 생성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뭔가 어디 가서 어떤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들이 보통 한 번 쓰고 끝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 쓴다가 잠시 껐다가 다시 실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려면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을 세이브 해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고, 뭐 쇼핑몰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외부에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대단히 많겠죠. 고객 정보도 있을 수 있고 판매해야 되는 상품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분석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모리에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뭔가 파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그래도 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진 파일로 유지할 건지 텍스트 파일로 유지할 건지, 이진 파일로 유지할 때도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를 유지할 건지, 정렬해서 유지할 건지, 그냥 오는 대로 밑으로 넣을 건지, 다 그런 것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우선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부터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그냥 메모리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인지, 어떤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데이터인지,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단독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여러 장치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면은
어떤 메시지들을 어떤 시나리오에서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한 DB 설계도 들어가야 되겠고 파일 설계도 들어가야 되겠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는 이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외부에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설계를 시작하면 클래스들을 도출해 가지고 클래스들을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UML 표기법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ML 표기법을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클래스들을 나타낼 때 이런 직사각형을 해가지고 세 개로 구분해가지고 이름, 멤버들, 상태들, 행위들 이렇게 나열하게 되겠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름이 이탈릭체로 돼 있으면 이거는 구체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되겠고 좀 특별한 클래스가 아니라 좀 다른 클래스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정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앱스트랙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 이제 이런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가 이거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은 주로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에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줄줄이 이런 메소드들을 안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냥 상속 관계다, 뭐 중요한 메소드만. 실제적으로는 이 person이라는 거에 10개 메소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0개 메소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 10개 메소드를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 또는 아예 넣지 않고도 클래스 관계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들을 분석할 때는 별도 그냥 문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다. 우리 앞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정보 교환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서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멤버들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분석 과정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클래스 간의 관계도를 그리는 건데 그 관계도를 그릴 때 이제 객체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사용이냐 연관이냐 집합이냐 복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집합과 복합, 연관과 이런 걸 나누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있는 노트를 가지고 대략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나타내고 그런 걸 나타낼 때 이런 관계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한쪽은 되게 명확한데 반대쪽은 약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를 보면 사용자는 여러 개의 잡지를 구독할 수 있죠. 빵개부터 여러 개. 그걸 모델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집합이나 복합 개념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회사의 person인, 이 직원이 구성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집합 개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우에는 여기 일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한 사람은 여러 회사에 관계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화살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비게이터빌리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여기도 표시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관계들, 요 다수 여부를 좀 우리 관계도 그릴 때 명확하게 해두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또는 디자인을 할 때, 구현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연관, 집합, 복합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시간에 안 와서 그런데 그래서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집합하고 복합은 내 어떤 요소, 예를 들면 PC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요소로 CPU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집합 또는 복합 개념. 사람이 있는데 팔다리를 모델링한다. 그럼 팔다리는 집합이나 복합 개념으로 가는 건데요. 그 집합하고 복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합의 경우에는 그 덩어리, 그걸 포함하고 있는 애가 제거가 되면 나머지 애들도 같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경우엔 복합 개념이라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PC랑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PC랑 CPU가 있는데 PC가 없어져 CPU 떼서 CPU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면은 그거는 복합으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집합으로 모델링 하시면 되겠고 잡지다. 잡지는 어떤 사람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집합 복합 개념으로 안 하고 연관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쪽에 뭐 사용이 돼 있잖아요. 사용이랑 연관이랑 차이. 그러니까 사용은 요 밑에 세 개는 그 애를 모델링할 때 멤버로 모델링하는 경우예요. 사용은 멤버로 모델링을 보통 안 하고 인자로 받거나 어떤 메소드의 인자로 받거나 그 메소드 안에서 이제 생성을 해서 쓰는 경우예요. 첫 번째 노트 좀 한번 다시 봐.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 그런 관계도를 그릴 때 우리가 그 정적인 관계, 클래스 관계도 나타내고 이런 동적인 관계도 같이 나타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시스템의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게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문서, 설계 문서가 되고요. 그래서 상속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할 때는 실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근데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막 줄줄이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기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그리는 것과 나중에 프로그램 언어로 실제 구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릴 때 또 그게 더 구체화돼서 나는 자바 언어로 구현하겠다 해서 그려지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측면, 명세적인 측면, 구현적인 측면에서 따로따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지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책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사위 게임을 만드는데 그 주사위 게임은 주사위를 2개 던져가지고 뭔가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주사위란 게임이 있고 주사위 게임에는 주사위가 2개 쓰인다. 뭐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구현하려고 좀 더 구체화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체화는 언어와 상관없이 이게 C++로 그리든지 자바로 모델링하든지 요거 갖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바로 만약 하게 되면은 이 나타나는 것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인트나 뭐 이런 타입들이 그런 얘기들을 또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나는 요거랑 요것만 조금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떤 친구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 화면에 이렇게 뭐 여기다 그림 그리면서 서로 설명을 할 때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될 거고, 실제 코딩을 하기 전에는 명세적인 측면이나 구현적인 측면에서 조금 구체화해서 그려놓는 것이 우리가 작업할 때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법이 이 적용하는 레벨 수준이 좀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관계도까지는 내 시스템에 이러이러한 객체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객체들이 다른 객체들과 이런 연관관계가 있겠구나까지만 알려주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능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는 그 그림에서는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적인 그림에서 그거를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적 모델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동적 모델을 그리려면 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뭐 여러 가지 있다는데,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적 모델이 설계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할 때는 좀 더 우리한테 유용한 어떤 도식화가 되는데, 보통은 클래스 관계도까지만 그려놓고 다 설계를 마무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동적인 모델, 이게 꼭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뭐 전문적으로 쓰면 저걸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설계를 할 때 뭔가 그 설계 코딩을 하면서 보면서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꼭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보면서 요대로 지금 구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순서대로,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알아볼 수 있고 팀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UML에서 많이 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때 그 시나리오를 코딩으로 어떻게 코딩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코딩하냐기보다는 그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들이 어떤 순서대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코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과목을 개설하고 뭐 그러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교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목을 개설해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교과목을 개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과목을 개설할 때 필요한 사용이 되는 객체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여기에는 Registration Manager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기법을 잘 보면 땡땡 나오죠.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얘는 객체예요. 객체. 그럼 객체가 있으면, 원래는 객체가 있으면 객체 식별자가 있고 그 식별자의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강아지 타입인데 얘 이름은 미미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강아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표기법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림 그릴 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강아지는 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굳이 이름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림 그릴 때.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생략하고 강아지. 그러면 요 객체의 타입이 뭐라는 거야? Registration Manager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Registration Manager 타입인데 이 자체, 이 지금 우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교과목 개설, 뭐 등록은 누가 하냐면은 외부 사용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러면 또 그 인터페이스 처리하는 어떤 객체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는 좀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코드, 그 기능들하고 인터페이스는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제공할 때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코딩을 할 때 인터페이스에 의존되는 코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때 인터페이스는 바뀌더라도 이 밑에 돌아가는 애들은 안 바뀌게끔 여러분들이 그 구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객체들은 이런 도표에 또는 이런 아까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 많이 모델링 하진 않죠.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사람처럼 생겨 있는 것은 외부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부 객체가 요 레스토랑 매니저 좀 구체화됐죠. ad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를 부르면 이 안에서 UML 코스라고 하는 여기는 또 이름을 썼죠. UML이라고 하는 코스를 객체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는 거는 그 동기적인 메시지로 그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메시지를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 그리고 호출하고 이 호출한 다음에는 이게 올 때까지 어떤 리턴 메시지가 올 때까지는 다시 얘한테 그 초점이 안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함수가 부르면 함수가 쫙 실행되고 끝나야지만 또 뭘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이고요. 나중에 가면 그냥 메시지만 보내놓고 나는 계속 내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이제 비동기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의 함수 호출들은 이런 메시지 가지고 그림을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요걸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전문 용어로 라이프라인이 아니라 요거를 액티베이션 바, 근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대요. execution specification 바라고 해가지고 얘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목 등록하는 그런 코드에서는 요 애만 만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쪽도 설명드리면 마찬가지로 삭제를 할 때는 delete course라는 걸로 하고 얘가 또 delete course랑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 안에서는 find course라고 하는 걸 하고 그러면 또 액티비티 바가 하나 더 생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찾으면은 destroy 해가지고 요 객체가 이제 제거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1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요 객체는 나중에 설명드릴 싱글턴 객체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요 객체는 요 타입의 객체는 시스템에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외부 객체를 이렇게 모델링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고 얘는 별로 지금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좀 진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요거를 호출하는지가 중요하게 이렇게 모델링 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고요. 요 메시지는 이제 아까는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데 이 화살표의 요 끝머리가 뭐냐 실선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화살표들을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구분하는데 요 경우에는 실선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고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들을 비동기적인 메시지입니다.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끝나는 스레드를 부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상태의 변화도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오더를 주문을 하면 주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최초의 주문서는 unpaid 상태인데 accept payment라는 메소드를 불러주면 이게 오더가 paid 상태로 바뀌가 되겠고 요 AB 구간이 어떤 기간을 설정해주고 28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됐고 딜리버 메시지가 가서 딜리버드가 되면 상태가 바뀌는 거고 요 과정은 28일 이내에 완료돼야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퀀스 타임을 그릴 때 프레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는 많이 쓸 수가 있고요. 루프는 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B랑 A랑 B랑 상호작용해야 된다라는 형태이고 alt는 이제 조건식으로 X 값에 따라서는 B를 아니면 C랑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서 할 수도 있고 opt는 옵션입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나타낼 때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뭐 더 있는데 주로 모델링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써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려는 걸 구체적으로 그리려면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책들 보니까 이거를 꼭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서 예쁘게 그리고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다고 하고 보통 애자일 프로그램 형태로 가면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손으로 대략 그려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고 또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표기법대로 따를 필요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거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보고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거를 알 수 있게끔 뭔가 이런 동적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함수들을 누가 호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돼야지만 그 일이 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점. 예전에 순서도 같은 걸 그렸는데 그 순서도는 한 함수 안에서 뭘 하는지 그 순서도를 그리는 거고 지금은 그런 한 함수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는 거기보다는 어떤 객체와 어떤 객체들이 동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익혀가지고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사항들만 좀 정리했는데 클래스 관계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면 각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 가지고 동적 모델링 된 걸 가지고 조금 프로그래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실제 구현 코드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 기반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해당 메소드들을 만드는, 메소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코딩을 하기 전에 예외 처리나 오류 처리들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건지를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써 있지 않지만 만약에 팀 단위로 프로그램을 할 것 같으면 팀원들끼리 어떤 코딩 스타일 같은 것도 조금 어그리해 주면 좋겠죠. 팀원들끼리. 왜냐하면 서로 또 교체해가지고 또 사용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짜는 코딩 스타일하고 어떤 사람이 짜는 코딩 스타일이 너무 달라버리면 나중에 이게 바꿔서 뭔가 작업해야 된다고 할 때 되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 이런 거 하는지 몰랐는데 그 정의돈 들어봤더니 그 카카오에서는 짝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둘이 늘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요. 그 짝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다? 휴가 갈 수 있다. 짝 프로그램 하면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짝 프로그램이 휴가 가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보면 이제 항상 저도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교육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졸업작품 지도예요. 졸업작품 지도. 그리고 졸업작품 지도에서 가장 제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애들.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교수 입장에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끼리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봐가지고 되게 황당했던 상황도 많고, 열심히 혼자서 하다가 나중에 그 혼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받았나 봐. 학교에 한 달 동안 안 나왔어. 그 졸업작품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되게 황당하고, 또 황당한 경우는 열심히 하다가 찾아왔어, 저한테. 저 친구랑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쟤 좀 빼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수습하는 게 거의 저는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 짝 프로그램 그런 거에 해소에 도움이 될지만, 혼자만 코딩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배째면 그 작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내가 종종 봐와서 그런 거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막 또 고민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코딩을 한 사람이 못하더라도 잘하는 사람도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이 늘 고정돼 있어서 자기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보고 있어도 못 찾는 것을 저한테 주면 10분 만에 뭔가 문제점들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 그 생각도 짜가지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그 생각을 못 버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또 다른 친구가 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옆 친구의 코딩 노하우를 내가 또 배울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고, 물론 그렇더라고요. 프로는 아주 잘하는 사람과 아주 못하는 사람 붙여놓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같은 비슷한 수준을 사람들끼리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코딩할 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하는 기술들을 좀 배우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처음 이게 리팩토링을 하겠다는 생각 갖고 접근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는 동작하게 만들고 그거를 리팩토링 통해서 코드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써볼 만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 있는 게 버전 관리 좀 잘 하시고, 버전 관리. 그건 내가 지도에서 맨날 버전 관리 하라 그래도 버전 관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졸업적. 그래서 내일 시연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된대. 그러면 그 기능 빼고 그 전날 돌아가는 걸로 하라 했더니 전날 돌아가는 버전은 없어. 근데 뭘 빼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버전 관리만 돼 있으면 막판 뭔가 고쳐서 안 되면 이전 버전을 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버전 관리를 잘 해놓으면 어떤 버전을 가지고 시연을 할지도 우리가 고민해 줄 수가 있죠. 꼭 맨 마지막 제일 끝에 버전 갖고 시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버전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기트, 허브 같은 걸 쓰는 법들을 좀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게, 졸업작품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할 테니까 기트허브 같은 걸로 자기가 하는 것들을 다 같이 관리를 하면 버전 관리도 되고 상대방 코드도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그게 구글도 갖고 하든 뭘 갖고 하는데 이왕 요즘 회사에도 많이 쓰는 게 기트허브 쓴다니까, 카카도 다 정의돈도 기트허브 쓴다니까, 자기네들 개발하는 거. 여러분들도 기트허브 같은 걸 익혀가지고 그 졸업작품 할 때 거기다가 소스들 올려놓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도 좀 해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사 가서 기트가 뭐예요? 뭐 그게 뭐예요? 뭐 이러고 있고 써봤어요? 아니요. 뭐 개발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괜히 또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기트 써봤어요? 아니요.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줘요. 그런 얘기하면 바로 자를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기트라는 걸 수업 시간에 다룰 수도 있고 뭐 안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안 다뤄서 모르는 거 그거는 면접할 때 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답은 안 되겠죠.